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장관을 초고속 임명하며 검찰개혁에 가속을 예고했습니다. 임명장을 받은 추 장관은 여러 번 찌른다고 명의는 아니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가 1년여간의 해외 체류를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한국당이 안 전 대표 측과의 통합에 의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자유한국당 27명과 민주당 의원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민식이법이 새학기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스쿨존 제한 속도는 제각각에 시속이 최대 60km인 곳도 있어 여전히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현장 추적했습니다. 올해 우리 경제 앞에 놓인 암초를 짚어봅니다. 지난해 대비 최저임금이 240원 더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은 쇼크를 우려하고 있고 인구가 줄면서 산부인과 의사가 없는 시군구가 전국에 9곳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부산의 한 고층 건물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려 벌금형을 받은 러시아인들이 국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411m 건물에서 뛰어내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출국한 상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새해 첫 공식 일정은 오롯이 검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상태로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국회 청문 보고서 없이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고 윤석열 검찰총장 앞에서 헌법에 따른 권한을 다해 권력기관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추미애 장관도 수술칼을 여러 번 찌르는 것은 명의가 아니라며 우회적으로 검찰 수사를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최지원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오전 7시 추미애 법무장관 임명을 제가한 문재인 대통령. 1시간 뒤 새해 첫 일정인 현충원 참배에 추 장관을 동행시켰습니다.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이지만 양해를 구하는 말은 따로 없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란히 참석한 자리에선 새해의 확실한 변화로 검찰 개혁이 시작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 또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으로서 헌법에 따라 권한을 다하겠습니다. 검찰 개혁을 완수하기 위해 인사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임명장 수여식에선 추 장관에게 법무장관의 힘을 강조했고 검찰 개혁에 있어서는 법률 규정에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종 감독자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추 장관은 조국 전 법무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비판으로 답했습니다. 수술 칼을 환자에게 여러 번 찔러서 병의 원인을 도려내는 것이 명의가 아니라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한 병의 그 부위를 제대로 도려내는 것이 명의이듯이 오늘 하루 추 장관을 3번이나 만난 문 대통령은 공수처 통과에 이어 검경 수사권 조정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시행착오를 막기 위한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하게 추미애 법무장관을 임명하고 검찰 개혁을 강조한 걸 보면 사실상 검찰과의 전쟁 속도전에 나선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머지않아 검찰의 인사 태풍이 몰아칠 거란 전망도 있는데 때마쳐 청와대가 검찰 인사 대상자들의 평판 수집을 경찰에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인사 때마다 하는 통상적인 업무라고 설명했지만 때가 때인 만큼 검찰도 매우 예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백연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가 열렸던 지난달 30일 밤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찰청 정보과에 검사들의 평판을 조사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립니다. 경찰청과 각 지방청 정보과는 다음 날인 31일 오전부터 평판 수집에 나섰습니다. 대상은 사법연수원 28기부터 30기 검사들로 160여 명입니다. 연수원 28기부터 29기는 검사장 승진, 30기는 중간간부인, 차장검사 인사 대상입니다. 경찰은
현직 검찰 관계자와 검찰 출신 변호사 등을 만나 풍문 등을 수집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해당 검사들에 대한 정보 수집을 이르면 오늘 중으로 마치고 청와대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7월 검찰 인사 전에도 평판 조사를 했고 올해도 매년 하는 경찰의 업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급하게 평판 조사를 하기 때문에 졸속으로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검찰 관계자는 현 정권 주요 인사 수사팀을 흩어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내부도 예민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자, 이제 분위기상으로는 검찰 인사가 머지않았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은 윤석열의 수족으로 불리는 측근 검사들을 대거 이동시켜 여권을 겨냥한 검찰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에 쏠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를 출범시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의 큰 그림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총장의 입지 역시 극도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오늘의 포커스는 윤석열의 고민에 맞췄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총선을 앞두고 검사들 앞에서 선거 개입 차단을 주문했습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 등 선거 범죄에 철저한 대비 태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돈과 권력으로 국민의 정치적 선택을 왜곡하는 반칙과 불법을 저지른다면 검찰의 원론적 입장이지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끝까지 수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윤 총장은 범죄 수사를 멈출 수 없는 게 검사들이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여권에서도 이번 사건에 여권 핵심 인사 다수가 연관됐다는 의혹에 부담스러워하고 있죠. 결국 윤 총장이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윤 총장의 향후 거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윤 총장은 국회를 통과한 공수처 문제에도 당면했습니다. 지난해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했지만 검찰총장으로 통과된 법안을 언제까지 반대만 할 수도 없죠. 윤 총장은 최근 공수처에 대해 부패 대응 총량이 커지는 건 바람직하지만 실제 공수처 수사에는 검찰 협조가 필수적이라며 심경을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독립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는 법적, 제도적 그런 개혁 작업들이 아주 큰 진통을 겪으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윤 총장으로서는 검찰의 입지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위기에 놓인 거죠. 하지만 윤 총장은 소신을 강조하며 최소한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반면 추미애 법무장관은 대대적인 검찰 인사권 행사를 예고했죠. 협의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간부들을 받고 총장이 내 말을 안 듣게 한다면 평검사들도 간부들의 말을 듣겠냐며 걱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윤 총장이 내년 7월까지인 2년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옵니다. 오늘 정부 신년회 자리에서 추 장관과 처음으로 마주한 윤 총장. 새해에 시작한 추 장관과의 2라운드는 어떻게 풀어갈까요? 뉴스나인 포커스였습니다. 예, 지금부터는 정치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재작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을 지고 정치 일선을 떠나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안철수 전 대표가 전격적으로 정계 복귀를 선언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당초 9월까지였던 연구 일정을 앞당겨 이번 설 직전에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되면 중도 보수 진영의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철수 전 대표가 21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정계에 복귀합니다. 안 전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를 통해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지 깊이 생각했다며 돌아가서 정치를 어떻게 바꿀지 상의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당초 4월 총선 전 귀국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전격적인 정계 복귀 선언입니다. 9월까지로 예정됐던 미 스탠포드대 연구 활동도 중단하고 설 직전 귀국할 예정입니다.
안 전 대표의 귀국 소식에 한국당을 포함한 야권은 크게 환영했습니다. 안 전 대표가 돌아와서 원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안 전 대표의 복귀와 안착을 위해서 새 정치의 가치는 여전히 유효하고 큰 역할을 해주기 바라고요. 안 전 대표 측 관계자는 기득권 정치 세력과의 통합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국가 미래를 고민하는 분들을 만나 역할을 상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는 신당 창당을 포함해 다양한 복귀 시나리오를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안 전 대표의 거취는 총선을 앞두고 이른바 반문연대의 촉매제가 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안철수 전 대표의 귀국을 가장 반기는 곳은 보수 통합을 추진 중인 자유한국당입니다. 유승민 의원 측과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이어서 한국당은 유 의원 측 대신 안 전 대표 측과의 통합을 최우선 순위로 놓고 이미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정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보수 통합을 신년 화두로 꺼낸 황교안 대표가 안철수 전 대표와의 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 중입니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경제인 출신인 안 전 대표는 현 정부의 폐해를 잘 안다며 통합 논의 진행이 고무적이라고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고 하는 헌법 가치, 큰 가치의 뜻을 같이 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이 문재인 정권의 폭정에 맞서 싸워서 대한민국을 살리게 해야 한다. 통합 논의 과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인사도 황 대표가 유승민 의원보다 안 전 대표를 더 원한다고 했습니다. 중도 진영, 특히 수도권에서 적지 않은 지분을 갖고 있는 안 전 대표와 한국당의 통합이 성사될 경우 21대 총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황 대표는 최근 안 전 대표 측 김중로, 김삼화, 김수민 의원 등도 직접 접촉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새보수당 유승민 의원과의 통합 논의는 후순위로 밀리는 분위기입니다. 한국당에선 유 의원 측의 통합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한국당 비판 수위도 너무 강하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황 대표는 최근 새보수당과 안철수계, 제야 세력 등을 아우르는 제3지대 신당 창당 방안을 보고받았습니다. 한국당은 오늘 탈당 인사에 대한 복당도 허용키로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그런데 안 전 대표가 왜 느닷없이 귀국을 결심했는지 그 이유가 무엇보다 궁금합니다. 그동안 이 문제를 열심히 취재해온 정치부 유병수 기자에게 좀 더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자, 사실 이번 총선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왜 돌아오게 됐습니까? 네, 안 전 대표 본인은 낡은 정치의 과감한 청산을 표면적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차기 대선을 노리는 입장에서 이번 총선을 그냥 넘길 수 없다는 점들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또 총선 출마를 앞둔 측근 의원들의 끈질긴 복귀 요청도 이유가 됐을 겁니다. 자, 그런데 안 전 대표가 돌아와서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관심인데 조금 전 저희 신정훈 기자 단독 보도를 보면 한국당과 뭔가 물밑 접촉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있죠. 네. 그런데 참 한국당과 안철수 대표가 잘 어울릴 것인가 하는 것은 좀 의문이 있습니다만은 뭐 과거 3당 합당도 있었고 또 DJP 연합 같은 것도 보면 정치라는 것은 의외의 것을 만들어내는 예술 같다 이런 생각도 하니까 어쩌면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유 기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철수 전 대표 측근들은요, 현재는 기득권 정당과는 선을 긋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한국당 쪽을 취재를 해보니까요, 양측 간의 교감은 있었습니다. 특히 황교안 대표가 아주 적극적인 분위기인데요. 좌파 독재를 막기 위해서라도 안 전 대표의 요구를 가급적 수용하겠다는 기류가 읽힙니다. 한국당 지도부 일각에서는요, 황교안, 안철수 공동 대표 체제나 당대당 통합을 통한 신당 창당 등도 검토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만약에 안철수 전 대표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른미래당에 잔류하고 있는 의원들, 이분들은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분들, 호남의 기반을 두고 있는 의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안 대표가 혼자 들어올 수도 없는 것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네, 현재 바른미래당 내에서 안철수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7명입니다. 광주가 지역구인 권은희 의원이 있고요. 대부분 비례대표 의원들인데요. 한국당과 통합을 할 경우에 이들 모두 수도권으로 출마하는 방안이 추진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으로 출마한다는 것은 수도권의 공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도 되겠네요. 네. 자,
그러면 유승민 의원 쪽과는 어떻게 될 건지 좀 짚어보죠. 어제 황교안 대표가 유승민 의원을 좀 호칭 문제, 유아무개라고 했다는 이 호칭 문제 때문에 서로가 좀 신경전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유승민 의원 측, 그러니까 새로운 보수당 쪽과 한국당과의 통합 문제는 좀 확실히 후순위로 밀리는 그런 분위기가 맞습니까? 네, 황 대표 주변에서는 유 의원에 대한 불만이 상당한 분위기입니다. 예. 지지율이 5%도 안 되는 세력이 너무 많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있다는 겁니다. 예. 황 대표의 한 측근은 안 전 대표와의 통합 작업이 궤도에 오르면 유 의원 측이 급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 전 대표와의 통합만 성사된다면 다른 세력들과의 통합은 어렵지 않게 풀릴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 저희 보도를 보니까 손학규 대표도 뭐 돌아오면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 이렇게 아주 반색을 하고 있는데, 자, 손학규 대표는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나는 물러나겠다 이렇게 약속한 적이 있잖아요. 그렇게 될까요? 예전에 말입니다. 손학규 대표는 안 전 대표가 돌아오기만 한다면 전권을 주겠다고 했지만 오늘은 당 대표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안 전 대표는 당권을 장악한 뒤에 반문연대를 고리로 중도 보수 진영 개편의 한 축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호남계 당권파 의원들과의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유승민 의원하고 다시 합칠 가능성은 없습니까? 가능성이야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리 높은 상황은 아닙니다. 명분을 따지자면 진보 보수 양극단의 염증을 느끼는 중도 유권자들을 위한 제3당의 필요성인데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이 도입된 것도 매력적인 요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공동 창업주인 유승민 의원과는 당 운영이나 노선 차이로 결별한 상황입니다. 유 의원 역시 어제 2년 전에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을 많이 했다면서 안 전 대표와의 동행 가능성엔 선을 그었습니다. 결혼을 잘못해서 고생 많이 했다. 참 재밌는 표현인데, 자, 어쨌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돌아오면 몸값은 굉장히 높아지겠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자신당 창당 뭐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여의치 않으면 독자 세력화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핵심 지지층이었던 호남의 민심이 돌아선 점, 2017년 대선과 2018년 서울시장 패배 과정에서 참신함이 떨어진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독자신당의 파괴력이 예상보다 못할 수 있습니다. 안 전 대표로서는 향후 노선 선택에 있어서 가장 고심해야 할 부분이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정치구단 박지원 의원이 기회 포착 능력은 최고라고 했는데 결과는 어떨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군요. 여러 가지 선택의 가능성이 있군요. 네. 유병수 기자 계속 잘 좀 취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선거법과 공수처법 강행 처리 이후에 자유한국당에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재선의 김도읍 의원에 이어서 오늘은 4선의 한선교, 3선의 여상규 의원이 불출마 대열에 가세하면서 한국당에서는 지금까지 9명이 출마를 포기했습니다. 비례대표를 얻기 위해 별도로 만드는 정당의 이름은 비례자유한국당으로 정해졌습니다. 유주현 기자입니다. 마지막으로 탄핵되시고 감옥에 가신 박근혜 대통령께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원조 친박계인 한선교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 대표 체제에서 첫 사무총장을 지낸 한 의원은 황 대표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다음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3선의 여상교 의원도 극심한 편가르기 정치에 환멸을 느낀다며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다만 한 의원과 달리 현 지도부 퇴진을 요구했습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지도부 인원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거기에 저는 당 지도부의 심한 불만을 총 9명의 한국당 불출마 선언 의원 중 당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대구 경북 의원은 아직 한 명도 없습니다. 한국당은 창당을 준비 중인 비례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습니다. 우선 창당 절차를 마무리한 뒤 총선 기호가 확정되는 3월 말쯤 현직 의원들의 투입 규모와 명단을 구체화할 방침입니다. 비례정당 창당을 놓고 고심 중인 민주당은 꼼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비례위성정당으로 새 선거법의 혜택만 가져가겠다는 권모꼼수를 접어야 합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정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패권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보수 세력과 재벌, 언론 등을 모두 교체 대상으로 거론했는데 야당의 정권 심판론에 맞서 주류 교체론으로 총선을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홍혜영 기자입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사회적 패권의 교체까지 완전히 이룩하고 세상을 바꾸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역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사회적 패권의 교체마저 이인영 원내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패권 교체를 강조했습니다. 총선 승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관문이라며 선거제 개혁과 검찰 개혁 모두 총선 결과에 달려 있다고 했습니다. 재벌과 특정 언론, 편향적 종교인 등을 교체 대상으로 지목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부터 언급해온 주류 세력 교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권 심판론에 맞서 주류 심판론으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3호 인재로 영입했습니다. 한미동맹을 말하지만 한미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맹목적적인 동맹 정책 갖고는 안 됩니다. 취약한 분야로 꼽혔던 안보 전문가를 보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설 연휴인 이달 말까지 일주일에 3번씩 총선 인재 영입을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선거제와 검찰개혁을 필두로 총선에서 주류 교체론으로 승부를 본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TV조선 홍혜영입니다. 네, 지난해 국회에서는 2번이나 육탄전이 벌어졌죠. 특히 4월에는 패스트트랙 회부를 두고 장도리와 쇠 지렛대까지 동원되는 충돌이 있었는데 검찰이 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27명, 민주당에서는 1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육탄전은 2박 3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쇠지렛대까지 등장하고 33년 만에 국회 경호권이 발동된 이른바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입니다. 검찰은 오늘 수사를 마치고 여야 의원과 당직자, 보좌진 등 37명을 기소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 외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현역 의원 13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박범계 등 의원 4명에겐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만 다른 한국당 의원 10명과 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겐 재판 없이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습니다. 범행 경위, 유형력 행사 정도, 역할 및 지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사보임 접수방해 사건과 문희상 국회의장의 직권남용 사건 등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 의원 대부분을 조사하지 못했지만 충돌 당시 영상 분석과 법리 검토를 거쳐 신속히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회기가 계속되고 있어 강제 수사가 어렵기도 했고 총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 논란을 피하려 했다는 설명입니다.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자 여야 모두 상대당에 유리한 결과라며 편파적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불법 폭력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목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 밤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전 목사는 황교안 대표 측으로부터 함께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면서 한국당에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보수 성향 단체들의 총괄 대표 자격으로 정권 규탄 집회를 열었던 전광훈 목사. 당시 일부 집회 참가자들의 무력 시위를 사전에 계획하고 주도한 혐의가 불거졌는데 전 목사는 이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판사님들이 잘 판단하셔서 제 애국운동을 절대로 가라막지 않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전 목사 측은 당시 상황이 유튜브 영상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직전 전 목사는 유튜브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서운함을 내비쳐 눈길을 끌었습니다. 황교안 대표님 측으로부터 앞으로 전광훈 목사와 함께할 수 없다 하는 제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지금 나는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데 자유한국당 정신 차리십시오. 자유한국당 측은 전 목사가 주장한 내용의 의사 전달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황 대표도 SNS를 통해 종교 집회와 관련된 구속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며
전 목사를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렸습니다. 전 목사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가려질 예정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지금 이 영상은 40층이 넘는 부산 해운대 고층 빌딩에서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린 러시아인들이 찍었습니다. 지난해 이 때문에 이들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더 높은 101층짜리 LCT에서도 뛰어내리는 아찔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하동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러시아 남성 2명이 초고층 건물 옥상 난간으로 올라갑니다. 두 사람은 함께 옥상에서 뛰어내리며 낙하산을 펴니다. 여유롭게 주위를 돌아보며 동영상 촬영도 하더니 바로 앞 해운대 해수욕장 백사장에 착륙합니다. 영상 속의 러시아인들은 지난해 11월 해운대 40층, 42층짜리 고층 빌딩에 몰래 들어가 옥상에서 뛰어내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던 러시아인 A씨 등과 동일 인물입니다. A씨 일행은 당시 경찰 조사에서 ACT는 사전 답사만 했을 뿐 실제 뛰어내리진 않았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최근 러시아의 한 방송에서 이들이 부산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101층짜리 LCT에서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A씨 등은 최근 이 영상을 SNS에 공개하면서 이들의 LCT 낙하산 활강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건조물 침입죄로 벌금 500만 원을 낸 뒤 출국했다며 LCT에서 뛰어내린 것에 대해서는 적용할 혐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이 지난 연말 어렵게 통과됐고 이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취재진이 둘러보니 어린이들의 등하굣길은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제한 속도도 다 다르고 불법 주차도 단속이 잘 안 됩니다. 현장 추적 장혁수 기자입니다. 마포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표시가 무색하게 차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교통 풍자는 저기 얼마대로 며칠 설치해야 되고. 강남의 초등학교 앞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시속 50에서 60km는 예사고 80km를 넘는 차도 있습니다. 습관이 한 65, 이런 게 보통이에요. 그런데 30으로 두른다는 건 운전한 게 아니죠. 이곳의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여러 스쿨존을 다녀보니 제한 속도가 30km, 50km, 60km 등 제각각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지자체장이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시속 30km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고만 돼 있어 차선 규모 등 도로 여건에 따라 다르게 제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평소에 뭐 30km 다니는 차가 있어요. 왕복 8차선인데. 스쿨존 주변 불법 주차 관리도 제대로 안 됩니다. 불법 주차된 차량은 운전자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학생이 갑자기 튀어나오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차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다른 차도 다 지금 밥 먹고 주차하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 그거 가지고 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불법 주차 차량 신고에 대한 처리는 바로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순차적으로 현장 나가는 거라서 사람은 한정돼 있고 권역이 워낙 많다 보니까. 민식이법이 통과된 지난 12월 전국 스쿨존에서 발생한 차량의 어린이 안전 위협 단속 건수는 7만 8천여 건이 넘어 전달보다 오히려 약 15% 늘었습니다. 표지를 보기 전에는 인지하기 쉽지 않거든요. 차로폭을 좀 줄인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선형을 조금 이제 틀어서 그 주의를 환기시킨다라든지 이런 방식을 많이. 새학기 시행을 앞둔 민식이법. 스쿨존은 여전히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현장 추적이었습니다. 새해에는 우리 경제가 조금이라도 좋아지길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겠죠. 하지만 올해도 앞에 놓인 암초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먼저 우리 경제의 근간인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 새해부터 또 오른 최저임금에 실험하고 있습니다. 권용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년차 편의점주 김모 씨. 연초부터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매출은 계속 줄어드는데 인건비 부담이 더 늘었기 때문입니다. 한 7, 80%는 인건비입니다. 오른 거에 또 오르고 오른 거에 또 오르고 이렇게 되면 그 플러스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9%입니다. 지난해보다 시간당 240원, 월 5만 원 정도 늘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만에 최저 수준이지만 이미 지난 3년간 30% 이상 급등한 상황이라 자영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굳이 그렇게 많이 올리지 말고 평소처럼 한 7, 8%대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좀 이렇게 올렸어도 문제가 전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하는 일자리 안정자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25% 줄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크게 받는 5인 미만 영세 사업체 기준으로 지원 액수가 월 15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낮아집니다. 실물 경제도 문제지만 그게 금융 쪽까지 확산이 돼가지고 부실 대출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올해부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단계적으로 포함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조금씩 줄어들지만 올해 나타날 효과는 크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또 하나의 암초는 격변하고 있는 인구 구조입니다. 태어나는 사람보다 숨지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로 경제활동 인구도 급감합니다. 저출산이 얼마나 심각한지 단독 취재 내용 보시면 확연히 느끼실 겁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인구 2만 7천 명의 강원도 양양군. 이곳엔 없는 게 있습니다. 바로 산부인과 의사입니다. 연간 출생아 수가 100명 선까지 떨어지면서 병원도 의사도 사라졌습니다. 양양을 포함해 산부인과 의사가 제로인 시군구는 전국에 모두 9곳이나 됩니다.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인구 자연 감소도 현실화되면서 이런 지자체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산부인과에 유지가 안 되는 정도의 환자 수가 줄었다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죠. 고령화 쓰나미도 덮치기 시작합니다. 올해부터 1955년에서 1963년생인 베이비부머 세대가 매년 7, 80만 명씩 은퇴합니다. 2028년까지 727만 명이 물러나는데 이 자리를 메우는 2005년에서 2013년생은 418만 명. 경제활동 인구가 300만 명 넘게 줄어드는 겁니다. 경기의 불안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가운데 추가적인 경기 반등을 오히려 어렵게 만드는 데도 역할하고 있는 저출산 고령화가 잠재 성장률까지 짓누르며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몰아갑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삼성이 모든 계열사가 법을 제대로 지키는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준법감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으로는 법조계의 대표적인 진보 인사인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는데 법원이 내준 숙제에 대한 응답이란 해석도 있습니다. 그 숙제가 뭐였는지 정준영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달 공판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숙제를 냈습니다. 권력자로부터 요구를 받더라도 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답변을 다음 기일 전까지 제시하라는 겁니다. 특단의 조치의 답변 시한이 보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삼성은 외부 인사를 통한 내부 감시를 답으로 내놓았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고 위원장에 김지형 전 대법관을 내정했습니다. 김 전 대법관은 노무현 정부 때 임명돼 진보 성향 독수리 오형제란 별명으로 유명합니다. 진보 인사를 채용으로 인해서 삼성과 오너 이재용 부회장이 이만큼 의지가 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과는 백혈병 문제 조정위원장을 맡아 11년간 이어져 온 갈등을 중재한 인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희망을 여기에 더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은 새해 첫 일정으로 화성 반도체 연구소를 찾아 잘못된 관행과 사고는 과감히 폐기하자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강당에 모여 애국가 부르고 회장님 훈시 듣던 기업들의 시무식 풍경이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변해야 한다는 기업들의 절박감이 시무식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동영상으로 신년사를 대체하기도 하고 시무식 대신 토크쇼를 연 곳도 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무대에 오른 정의선 현대차 수석 부회장이 가벼운 인사로 시무식을 시작합니다. 어제 떡국 잘 드셨습니까, 모두? 단상은 사라졌고 무대 위 도열에 앉던 임원들은 직원들과 같이 객석에 내려가 앉았습니다. 마무리 인사도 달라졌습니다. 자, 악수하시면서 이게 다 이제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일환입니다. 다 악수하시고. SK그룹은 신년회를 토크쇼로 대신했습니다. 청년 구직자가 신년사를 대신했고 회사 주변 상인의 동영상 메시지가 장내에 상영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기만 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몇 번 고민하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LG는 시무식 자체를 없앴습니다. 구광모 회장은 25만 명 직원에게 보내는 동영상 메시지로 시무식을 가름했습니다. 고객의 관점에서 고민하고 바로 실행하는 실천입니다. 올해 기업 CEO들의 신년사를 관통하는 메시지는 위기와 변화입니다.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 변화하지 않으면 침몰한다는 등 절박함이 묻어납니다. 기업들이 시무식 문화를 바꾸는 것도 임직원에게 변화를 주문하는 의미가 포함된 겁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홍콩에서는 새해 첫날에도 대규모 반중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주최 측 추산으로 100만여 명이 참가해 경찰과 충돌이 일었는데 시위대로 위장한 경찰이 폭력 집회를 유도했다는 주장까지 나와 공방을 벌였습니다. 유지영 기자입니다. 홍콩의 자랑인 화려한 야경을 배경으로 새해를 알리는 레이저쇼가 펼쳐집니다. 그러나 시내 주요 거리는 행정장관 직선제 등 5대 요구사항을 외치는 시위대와 최루탄 물대포로 맞서는 경찰의 충돌로 어지럽습니다. That people are not giving up and people will not get used to police violence and will continue to ask for the 5 demands to be realized in Hong Kong. 주최 측 추산 100만여 명이 참가해 400명 넘게 체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장경찰 개입설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중국계 보험 건물이 공격당한 뒤 평화행진이 폭력 시위로 돌변했는데 이를 주도한 마스크 차림의 남성들이 경찰의 같은 편이라고 외쳤다는 증언이 나온 겁니다. 경찰이 폭력 시위를 조작해 체포작전에 나선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중국은 외국 정치인들이 시위 배후라고 주장하며 친중 노선을 요구했습니다. 香港繁荣稳定是香港同胞的心愿也是祖国人民的期盼 시위대와 정부의 주장이 평행선을 걷고 있어 새해에도 홍콩 전국은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TV조선 유지현입니다. 호주에서 초대형 산불이 넉 달째 이어지면서 관광객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물폭탄이 쏟아져서 21명이 숨졌습니다. 유혜린 기자입니다. 화염이 삼킨 산속을 소방차가 달립니다. 창문 코앞까지 들이닥친 불길에 소방차가 버티지 못하고 녹아내립니다. When we were in there, in the thick of it, we thought that this could be it. It was right on my window. The side of my truck got melted. 넉 달째 이어지고 있는 호주 산불이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사흘간 소방관 3명 등 8명이 숨지고 가옥 13,000여 채가 재로 변했습니다. 호주 정부는 40도가 넘는 고온과 강풍에 이번 주말 피해가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남동부 해안을 중심으로 관광객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폭우에 불어난 강물이 거세게 흐르고 버티지 못한 건물이 맥없이 무너져 내립니다.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에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377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현재까지 최소 21명이 숨졌고 주택 수천 채가 물에 잠기면서 이재민 3만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Jalan kesetrum, terus temukan ada yang listrik gitu, kesetrum, kosong batu warga sana. 일부 지역에선 범람한 강물을 따라 물고기가 떠밀려 오면서 실내에서 낚시를 하는 모습 등이 소셜미디어에 공유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농산일과 버스 운전, 육체적으로 고되다 보니 젊은 사람들은 조금 꺼려하는 일이라고 생각됐죠. 요즘 청년들이 이 직업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도전하면서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 이들을 최은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6살 버스기사 김진성 씨. 극심한 취업난에 군 복무 시절 운전병 경험을 살려 버스 운전을 시작했고 지난해부터 버스기사의 일상을 담은 영상을 소개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가끔 뭐 어린데 왜 버스를 하고 있냐, 다른 거를 하는 게 낫지 않냐는 분들이 가끔 있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당장에 만족하고 있고 보람도 느끼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자, 이렇게 보시면 근무할 때 주의점과 연봉 같은 정보도 공개하는데 성실하면서도 당당한 모습에 응원 댓글이 쏟아집니다. 중딩 농부로 유명한 16살 한태웅 군은 이미 온라인 스타입니다. 트로트 노동요를 부르고 잡초 제거하기, 트랙터 운전하는 법 등 농사 관련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힘이 되는 노래를 들려드리고 사라져가는 농촌을 다시 한번 살려보는 것이 제 꿈입니다. 최근 20여 년 만에 방송에 복귀한 그룹 퇴사자의 김형준 씨도 택배기사로 일했던 모습을 당당히 공개했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관념을 깨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기성세대들이 좀 기존의 관념에 찌들어 있지 않나. 힘든 육체 노동에 대한 선입견을 이겨내며 당당히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 노동의 값진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향해 구슬땀을 쏟고 있는 쥐띠 쌍둥이 자매가 있습니다. 바로 여자 배구 대표팀의 이재영, 이다영 선수인데요. 그들에게는 더 특별한 올림픽 준비, 장동욱 기자가 만나서 들어봤습니다. 3회 연속 올림픽 진출을 노리는 여자 배구 대표팀의 날렵한 쥐띠, 96년생 쌍둥이 이재영, 이다영 자매입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실력은 확실합니다. 소속팀 활약은 물론 대표팀 내에서의 입지도 아주 탄탄합니다. 레프트 이재영은 김연경과 함께 대표팀 공격을 책임집니다. 180cm인 세터 이다영은 장신을 활용한 플레이로 라바리니 감독으로부터 눈도장을 받았습니다. 코트 안에선 매섭지만 코트 밖에선 투닥거리는 평범한 자매.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좀 잘 싸워요. 성격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싸울 수. 우리 대표팀은 한 장 남은 올림픽 티켓을 따내기 위해 5일 태국으로 출국합니다. 최근 5경기 상대 전적이 1승 4패. 만만치 않은 태국이지만 자신감은 충분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되는 경기고 그리고 올림픽 티켓이 달려있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아요. 자매의 어머니는 88년 서울올림픽 여자 배구 대표팀 김경희 씨입니다. 모녀 올림픽 출전 기록에 대한 부담감은 털어버렸습니다. 근데 원래 쉴 때는 엄마가 배구 얘기 잘 안 해요. 저 못하게 해요. 밝은 성격이 매력적인 자매의 당찬 각오. 그럼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고 꼭 티켓 따겠습니다. 저도 콕. 죄송합니다. 콕 찔렀네요. 네. 저도 꼭 티켓 따오겠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뉴질랜드의 오토바이 판매원 버트 멀로가 세상에서 제일 빠른 오토바이 기록을 세울 때 나이가 68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에 도전하기 위해 미국으로 건너가는 게 5년 전 63살 때였죠. 그가 세운 시속 325km의 기록은 5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장을 지낸 강봉수 변호사가 물리학을 공부하러 미국 유학길에 나선 것도 66살 때였습니다. 그는 고교 시절 노벨 물리학상을 꿈꾸던 이과반 수재였지만 아버지가 법관이 되기를 원해 법대로 진학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묻어뒀던 꿈을 향해 하루 15시간씩 공부한 끝에 3년 전 73살에 물리학 박사가 됐습니다. 그는 끝이 없는 물리학 공부를 계속하겠다며 이렇게 말했죠. 미국에서는 아무도 나이를 묻지 않아서 나도 나이를 잊게 되더라고 말이죠.
청춘은 원래 새잎이 파랗게 돋아나는 봄을 뜻하고 더 이른 새봄은 신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풋풋한 새싹처럼 젊고 신선한 문인들의 등용문을 신춘문예라고 부르죠. 새 신춘문예에서 62살의 새내기 소설가가 탄생했습니다. 영문학을 전공하고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김수영 씨입니다. 바로 이분이죠. 그는 5년 전 은퇴를 하자 마치 헌책처럼 밀려난 것 같아서 초등학교 때부터 품었던 꿈을 되살렸다고 합니다. 소설의 소재를 찾아서 쪽방촌과 달동네를 다니며 밤마다 남편 몰래 글을 썼습니다. 그에게 나이는 노쇠함이 아니라 무한한 상상력의 원천이었습니다. 문학소녀, 문학청년이라는 말이 무색한 초로의 등단은 신노인 시대를 상징합니다. 세상을 향해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외치는 거죠. 길이 두 갈래로 나 있었습니다.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워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내려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프로스트의 명시처럼 누구나 가슴에 가지 않은 길 하나쯤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대개는 그 길을 평생 바라보기만 하다 떠납니다. 현실을 탓하겠지만 용기를 못 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If you don't go when you want to go, when you do go, you'll find you've gone. 새해가 되면 누구나 그동안 묻어두었던 계획 하나씩은 꺼내 가슴에 품게 되죠. 모쪼록 그 꿈이 올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는 별로 반짝이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2일 앵커의 시선은 62살의 신춘문예였습니다. 연초부터 미세먼지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참 아쉬운데요. 내일도 강원 영동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나쁨 수준의 농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는 동시에 대기가 정체돼서 그런데요. 내일 빨래하신다면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 말리시는 게 좋겠습니다. 세차도 일주일 정도는 미루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내일도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5도, 대전은 8도까지 오르겠고요. 남부 지역은 광주가 9도, 대구도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연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주말까지 건조함은 더 심해지겠고요. 다음 주 초에 전국에 비가 오면서 해소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2020년 1월 2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